안녕하세요. 예, 토요일인데 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려고 저기 오셨으니까 오늘 또 열심히 해봅시다. 그 하반기 판례, 뭐 상반기 판례는 이미 강의를 해서 지금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하반기 판례 보시면은 판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판례 숫자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중요한 판례가 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저기 첫 번째 판례, 공직선거 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요 판례를 보시면, 요거는 뭐 이제 우리가 선거 때마다 상당히 시끄러웠죠. 시끄럽습니다. 올해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된 건데, 실제로 이제 다른 선거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심판 대상에서 보면은 이 사건은 이제 지방선거 때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청구를 했는데 이게 헌법 소원이다 보니까 청구된 대상에서 이제 심판 대상이 여기 보시면 79조에 보면은 이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시도지사 선거, 그 다음에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뭐 이런 식으로 지방 선거에서 확성장치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헌법소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아예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확성장치 사용을 일대로 제한을 했습니다. 일대 보시면은 79조와 그 다음에 216조를 보시면은 일대를 사용할 수 있죠. 자동 확성장치 뭐 각 일대, 각 일조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는 확성장치를 한 대씩 사용하는 거, 이거는 뭐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대만 사용하도록, 뭐 우리가 확성장치를 무한대로, 스피커를 무한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대만 사용하다 이건데, 문제는 이 한 대 용량이 너무 출력수, 그러니까 우리 데시벨이라고 하죠. 데시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규정을 한 대로 제한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환경권 관련해서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선례에서는 이게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기본권 보호 의무죠. 왜냐하면은 국가가 확성장치를 사용한 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사인이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우리 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죠. 그래서 최저한의 수준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스피커의 일대로 제한한 게 최저한의 수준을 보호한 건가? 아니면은 이게 출력수 데시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저한의 수준에 미달한 건가?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보면 사건의 쟁점에서 이 사건에서 건강권, 사실 굉장히 스피커 사용해서 확성장 사용해서 시끄러우면은 건강에도 좀 약간 건강권도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를 손상하지 않을 권리, 이것도 연관성은 있죠. 신체 완전성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우리가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되는데 바로 그냥, 스피커 사용해가지고 엄청 시끄럽게 하면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환경권이다. 그래서 이 사건 쟁점에서 환경권 침해. 그래서 환경권에 대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요 음영 처리된 부분은 우리가 다른 판례에서도 이미 나온 거고 우리가 교과서에도 다 소개된 건데 판례 법리죠. 그러니까 환경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마지막에 몇 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의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이거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환경, 인공적 환경,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소음 제거, 우리가 환경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환경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원한 환경의 생활할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4페이지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가 있는가.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이제 밑줄은 안 그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기본권에 이게 대사인적 효력과 관련된 거죠. 사인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측, 확성장치 사용과 관련해서 이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환경권 침해, 우리 일반 국민들의 환경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확성장치 사용이 누구냐? 국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조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사인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 침해, 사인에 의한 사인, 기본권 대사인적 효력과 관련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국가가 가만 있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보면은 헌법 10조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을 의무를 준다. 이게 이제 객관적 가치 질서, 우리가 기본권의 이중성에서 이제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인뿐만 아니라 객관적 가치 질서의 구성 요소로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객관적 가치 질서란 거는 사인과 사인 간에도 영향을 미치죠. 국가와 국민뿐만 아니라 사인과 사인 간에도. 그럴 때 이때 이제 국가가 나서 가지고 최소한의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생명 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닌 제3자로서 사인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도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호물을 진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과 사인 간에 이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이제 사적 자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저한의 수준은 개입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가 되죠.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 어느 정도 이제 국가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네 번째죠.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호무, 우리가 교과서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로 나오는 거죠.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조가 이게 국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스피커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인인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 조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 더욱이 이 사건은 이제 공직선거와 관련된 거죠. 그냥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선거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공적 영역과도 더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환경권 침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인데 이게 이제 그 사인이 왜 스피커를 사용하느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도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심사 기준, 너무 잘 아시죠?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 이건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이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최대 보장,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지만 사인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 침해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가? 그건 과소보호금지 원칙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적 자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사인 간에는 사적 자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함부로 아주 최대한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인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 침해를 사적 자치에 완전히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하냐. 그게 이 정도 개입을 안 하면 유연이다 하는 게 바로 과소보호금지 원칙이죠. 최소한의 수준은 보호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미달하게 되는지 이거를 일반적 이율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관련 법익의 종류, 그 다음에 법익이 질서에 차지하는 이상, 그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험의 태양의 정도, 상충하는 법익의 의미들 비경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한의 수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판단할 때 이거를 이제 관련되는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거를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 위반 판례가 하나도 안 나왔던 게 우리 현재가 너무 그 과소보호금지 원칙에서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너무 협소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판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기본권 보호무 위반에 대해서 우리 현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어떤 판례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판례 같은 경우는 아예 부작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권 보호무 위반입니다. 아예 부작위. 근데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미흡하다 이런 판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굉장히 협소하게 최소한의 수준을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 그런 식으로
우리 교과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굉장히 협소하게 봤기 때문에 기본권 보험 위반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요 판례에서는 요게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최저한의 수준을 예전에는 명백성 통제에 완전히 명백하게 국가가 조치를 잘못했다 이런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헌이라고 나온 사례가 없는데 이 사례에서는 이제 그 과소보험주 원칙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거를 비교 형량해서 확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건 제가 대리한 사건인데요. 요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그 기존의 국가의 기본권 보험 위반 자체 사례가 없었던 이유가 과소보험주 원칙을 너무 협소하게 봐가지고 그 판단 기준이 너무 엄격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국가가 어떤 조치만 취했다고 하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조치만 취하면 이게 명백히 잘못됐다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권 보험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헌재가 흘러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기본권 보험이라는 게 그렇게 협소하게 봐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헌재 호소를 한 거죠. 이 기본 과소보험주를 미달하게 되는지는 일반적 일률적으로 너무 협소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거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게 형식상으로는 환경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건강권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불면증에 걸리면은 신체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 사건에서. 그래서 이제 요걸 적용하다 보면 이제 비교 형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헌재가 판시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이 확성장치 사용을 너무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특히 목 좋은 데 있죠. 뭐 우리 집이 목 좋은 위치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뭐 민주당이 하고 가면 그 다음에 한국당이 오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 오고 또 정의당이 하고 가면 바른 미래당이 또 오고 또 누가 오고 그래서 목 좋은 데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확성장치 사용에 시달려야 돼요. 그리고 선거 기간이 대략 이제 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좀 다르긴 하지만 2주 이상 소요됩니다.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주 내내 시달리고 또 뭐 선거가 상당히 많죠.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심한 게 아니냐. 그래서 5페이지 보면은 이 확성장치 사용 개수 및 최고 출력 그러니까 사용 개수는 지금 한 개로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죠. 이게 핵심인 거죠. 최고 출력. 우리가 데시벨 기준이 없어요. 데시벨 기준이 없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최초에 이게 입법이 될 때는 확성장치 한 개만 사용하면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 대는 옛날에 뭐 10대 아니면 그 이상의 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확성장치의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데시벨 기준, 최고 출력 기준이 없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확성장치 한 대. 그래서 가장 좋은 확성장치를 사용해버리면은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출력이 없다는 거. 그다음 소음에 관한 그러니까 결국 소음에 관한 기준이 없는 거죠. 최고 출력 내지 소음에 관한 기준이 없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가 이걸 문제 삼는 거죠. 6페이지 넘어가서 6페이지의 두 번째 밑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확성 나발의 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개수에 대한 제한만으로 그러니까 일대 자동차 한 대 1대를 사용한다. 휴대용 1대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점점 이제 확성장치는 좋아지고 그다음에 확성장치 사용 시간대도 우리가 이제 오전 11시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법 규정상으로 보면 그러면은 오전 6시 물론 6시에 일어난 사람도 있지만 6시에 잠자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6시부터 이론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후 11시. 마찬가지로 우리 애들은 오전 9시, 10시면 애들 잘하고 하는데 이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제한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최고 출력 데시벨 기준만 있다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데시벨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는 더 시끄럽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확성장치 사용 장소에서 그 밑줄 그어보면 심판 대상이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대해서 따로 기준이 없어요. 주거지역.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죠. 주거지역에서 특히 이제 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에 이제 그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거. 이래버리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소결에 보면은 정원할 생활 환경이 보장돼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까지 지속 시간 및 최고 출력 또는 소음 규제 없는 거. 이게 이제 합쳐져 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주거지역이 아니고 뭐 시간대가 낮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겪었을 겁니다. 워낙 확성장치를 시끄럽게 하면 그 지역을 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죠. 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최고 출력, 그러니까 데시벨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데시벨 기준이 없는 게 주거지역과 야간까지 겹치면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성장치를 일대 사용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한의 수준의 미달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소결의 두 번째 밑줄 보면 심판 대상 조항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익을 형량하여 보더라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물을 과소하게 이행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이제 유의하실 거는 그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성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성장치 사용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선거운동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연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단순위헌 결정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법자가 빨리 입법을 하는 게 가장 입법자가 입법을 해야 될 부분은 역시 최고 출력 데시벨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거운동을 할 때 데시벨을 적절하게 데시벨 기준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때 너무 시끄럽지 않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이제 결국 판례 변경을 했죠. 예전에 했던 판례 변경. 요거는 뭐 제가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판례 변경 사건이 2019년에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낙태죄 사건하고 이 확성장치 사용하고. 근데 그 판례 변경된 두 개 사건을 전부 제가 한 사건입니다. 좀 그래서 마음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제 좀 선거 때 좀 조용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낙태죄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낙태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3분의 1 정도는 낙태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거 아니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한다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그 낙태는 절대 안 된다. 뭐 3분의 1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는 낙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례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그걸 했다고 하면은 왜 그런 걸 했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약간 뭐 그 낙태죄는 이야기를 하면 한 3분의 2 정도는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잘못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 확성장치는 제가 했다고 하면 전부 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모두가 다 아이고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출퇴근제 개선 입법 조항 불소급 사건.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출퇴근제. 이거 워낙 뭐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그 우리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 있죠. 그게 이제 그 사건이죠. 우리가 그 출퇴근은 똑같은 출퇴근인데 그 밑줄 그는 것처럼 9페이지 밑줄 그는 뭐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때 사업주의 지배관리 뭐 사업주가 버스를 대절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업무상 재해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가용을 타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오다가 출퇴근 중에 사고를 입었다. 그러면 이게 업무상 재해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다 됐었어요. 공무원은. 근데 이 사기업체에서는 이렇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서 차이가 났었는데 우리 헌재가 이걸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출퇴근 중에 사고인데 사업주가 버스를
대절해서 사고가 난 것과 본인이 대중교통을 타거나 자가용 타고 가거나 이렇게 사고 난 것 다 업무상 제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평등원칙의 위반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마지막에 그 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17년 12월 30일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단순 이용 결정을 해버리면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마저도 혜택을 못 봐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지금 업무상 제외로 혜택을 받는 사람마저도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헌법 불합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지금 헌법 불합치 하는 이유가 지금 그 기존의 사람들을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이제 입법이 개선될 때까지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지금 보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은 입법자가 빨리 입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보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8페이지. 근데 우리 입법자들은 항상 진짜 빠가들이에요. 이게 이제 전혀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입법이 나오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 보면은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거 헌재가 유언 결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빨리 개정을 해라 해서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심판의 대상 보면 부칙에 보세요. 이 법을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이제 출퇴근 중에 제에 대해서는 뭐 사업주의 지배관리뿐만 아니라 그 3호의 나목에 보면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할 때 이제 사고가 난 거. 이거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칙에 보면은 3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합니다. 최초로. 2018년 1월 1일.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1월 1일부터 발생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던 거는 2016년 9월 29일이에요.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줄에도 있고, 아까 우리 9페이지 봤는데, 2016년 9월 29일. 그러면 9월 29일 날 이 법률은 지금 위헌성이 확인이 된 거예요. 비록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이지만. 그러면은 이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의 이유가 기존의 혜택을 받는, 원래는 단순 이용 결정을 해버리면 간단한데, 기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16년 9월 29일부터 우리가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헌재가 유연성을 확인한 후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 보호를 받아야 돼요. 헌재가 유연성을 확인한 후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도 사실은 소급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최소한 우리가 유연성을 확인한 2016년 9월 29일부터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을 소급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급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단순 유연 결정을 해가지고 이걸 다 없애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연성만을 확인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입법자가 입법을 개선할 때 이게 입법 개선 후에 법 개정 후인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할 게 아니라 당연히 2016년 9월 29일부터는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는 해석이죠.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호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입법자가 빨리 입법을 개선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호를 해달라 이런 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뭐 전형적으로 우리 입법자들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이 효력, 특히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의 어떤 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입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 그 개선 입법의 내용에서 마지막에 몇 줄 방금 본 거죠. 2018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는 이거는 결국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사건만 보호가 되고 우리 헌재가 유연성을 확인한 통상의 출퇴근은 결국 적용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 결국 이게 이제 평등원칙 위반 그 헌재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충분히 고려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단지 재정 우리가 이걸 소급 적용해서는 이 재정에 타격이 있다. 근데 재정 이 정도 해가지고 재정이 망한다. 이 정도는 아니죠. 오히려 재정의 문제보다는 이거를 헌재가 유연성을 확인하고부터 소급 적용해서 구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더 큽니다.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몇 줄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일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하여 기존 법률 관계를 변경하나 법적 안정성을 정해할 염려도 없다. 우리가 이제 소급 적용 문제는 법적 안정성에 위해가 있는, 오히려 이게 무슨 법적 안정성에 위해 혜택을 주는 건데, 그래서 법적 안정성에 위해 갖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실질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소급 적용의 문제는 항상 실질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문제인데, 오히려 이건 법적 안정성의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혜택을 더 주는 거니까. 혜택을 뺏어버리면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지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소급에서 법적 안정성의 문제는 없고, 이런 혜택을 주는 거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죠. 헌재가 유연성을 확인했던 거기 때문에, 확인했던 최소한 그때부터는 해줘야 한다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정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보호를 해줄 수는 없다. 그러면 최소한 헌재가 유연성을 확인한 때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과 적용 중지 보시면은 심판 대상 조항의 유연성은 개정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 신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당연히 그 개정법 시행 후에는 당연히 신법 조항을 적용해야 되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급 적용을.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입법이니까 빨리 헌법 불합치 결정은 오랜만에 적용 중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선 입법 있을 때까지 적용할 수 없도록. 이거는 빨리 입법을 개선해서 소급 적용해가지고 이 사람들까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페이지. 회원제 운영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사건. 이거 이제 회원제 운영. 우리가 13페이지 보면은 국민체육진흥법.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보면은 골프장, 또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좋은 골프장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골프장 중에서도 좋은 골프장이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근데 여기 입장료에서 부과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요. 다른 체육시설에는 이거를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기금에 관련해서 이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에는 입장료에는 부과하겠다.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면 돈 많은 사람한테 뺏어 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 뭐 수영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입장료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오직 지금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다.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돈 많은 사람, 야, 니들은 이 정도 내도 되지 않느냐, 이 정도 내라. 그래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 보태 쓰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골프장 부과금의 법적 성격,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오는 부담금이죠. 특별 부담금이죠.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만 부과해요. 국민 전체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조세가 아니죠. 이건 조세가 아니라 부과금이고 특별 부담금입니다. 특별한 이해관계자,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세와 구별되는 부담금이에요. 근데 부담금 우리가 재정 조달과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겠어요? 14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밑줄,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골프장 부과금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될 국민체육진흥 계정의 재원을 말하는 데 부과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재원 마련이죠. 재원 마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육진흥 계정, 그러니까 결국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재정 조달 목적의 부담금이에요.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 그러면 우리가 재정 조달 목적의 부담금은 교과서에서도 다 자세히 나와 있지만, 특별히 두 번째, 음형의 두 번째,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 마련과 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객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 2, 3, 4 나오죠.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 집단적 종질성, 객관적 근저성, 집단적 책임성, 그 다음에 집단적 효용성. 우리가 TV 수신료가 전형적인 사건이 TV 수신료. 그러니까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KBS를 보는 거고, KBS를 보는 사람들은
KBS 재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KBS 온 같은 경우는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이 내줘야 KBS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KBS로 신청하는 사람은 KBS 재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TV 수신료 같은 경우는 재정 조달 목적으로서 우리가 합헌 결정이 났죠. 그런데 과연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객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해야 할 이게 특별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형적으로 돈 많은 인간들한테 너희들이 돈 좀 내라 이런 거예요. 특별히 밀접한 우리가 TV를 보는 KBS를 보는 사람은 KBS 재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왜냐하면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왜 하필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객한테는 이걸 받지 않으면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객에게만 이걸 받아내느냐. 결국 돈 많은 사람이 내라 이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취급의 존재 보세요. 차별취급의 존재를 보면은 심판 대상의 골프장 부과금은 국민체육진흥 계정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골프장 부과금의 납부자는 골프장 부과금 징수 대상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의 국민과 달리 골프장 부과금을 부담해 나가는 차별취급을 받는다. 우리가 특별부담금은 우리 교과서에서 잘 나온 거지만 특별부담금은 항상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평등원칙과 관련됩니다. 왜 우리에게만 그걸 부과하느냐? 저세는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덜하지만 이 특별부담금은 개념 본질적으로 평등원칙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만 부담. 그다음에 부담금은 이건 재산권과 관련되죠. 돈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은 이제 평등원칙으로만 해도 문제가 다 결론이 지어져 버리기 때문에 평등원칙.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객과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별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내지 않는데 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객만 이걸 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재정 조달 목적의 이 부담금 기준을 살펴보는 겁니다. 15페이지. 평등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부담금의 문제는 합리성의 문제로서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 대상이다. 평등원칙이 이제 우리가 재정 조달 목적 이렇게 일단 자의금지 심사 대상인데 선별적 부담금의 부과라는 차별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이거를 그것이 행위 형식의 남용으로서 앞서 본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그래서 이 평등원칙의 자의금지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조달 목적의 헌법의 정당화 요건을 이걸 충동하면 평등원칙의 자의금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심사 기준이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평등원칙을 심사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재정 조달 목적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서 나번 보시면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평등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그래서 집단적 동질성이 있는가? 골프장 부가금 납부자는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 이용자와 견주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체육활동을 향유할 능력이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비용의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동질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 근접성, 공적 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기금 마련과 체육진흥기금 마련과 이 골프장 이용객이 객관적 근접성이 있는가, 이걸 살펴봤을 때 16페이지에 국민체육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국민 중 어느 집단이 특별히 더 근접한다고 자리매김한 건 무리한 일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국민체육진흥은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지, 모두가 다 오히려 노력을 해야 되는 이야기지, 이거를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제도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면서 골프장 부과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 이른바 고소득계층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준용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게 결국에는 객관적 민첩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거는 돈 많은 사람한테 뜯어내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는 다 폐지하면서 여기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만 이거 남겨놓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국민체육진흥이라는 이거 객관적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집단적 책임성과 효용성. 마찬가지로 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체육진흥 계정의 설치 목적 국민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책임성이나 효용성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과적으로 소개를 보면 평등원칙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부담금의 재정조달 목적의 특별부담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이건 평등원칙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억지로 이게 좀 너무 결부가 우리 행정법으로 말하자면 뭔가 부당결부의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단지 돈이 많다고 해서 이제 행정법적 용어로 하면 약간 뭔가 부당결부 같은 이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제 헌법적으로 보면 이게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국민체육진흥과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폐지해버리면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이런데 이제 너희들은 돈 많으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정치자금법상 후원의 지정권자 사건. 이거는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사건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시도지사로 나오면서 시도지사 보면 심판의 대상 보세요. 후원의 지정, 언제부터 후원의 지정권자를 둘 수 있느냐? 후보자부터입니다. 예비 후보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둬가지고 그 후원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시도지사는 오히려 선거 비용이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예비 후보자부터 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시도지사는 후원회를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비 후보자일 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지방의회 의원이거든요. 그 주문에 보면은 2호에 자치구, 그러니까 지역구 지방의원, 기초의원인데 기초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기초의원 후보자는요, 아예 후보자부터 안 돼요. 후보자부터.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예비 후보자 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로 나오는데, 그래서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후보자일 때는 되고 예비 후보자는 안 되는데, 이 사건에 또 다른 한 청군이었던 기초의원은 후보자도 안 돼요. 예비 후보자도 안 되는데, 이제 예비 후보자, 이 사건은 예비 후보자가 안 되는 거, 거기서부터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문에 보면은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부터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의원은 예비 후보자를 두면서 시도의원은 두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위헌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는 이게 합헌입니다. 나중에 보지만 기초의원 후보자들은 그 지역이 유지죠. 그 지역에. 초창기 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초창기 때는 단란주점 사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란주점 사장들은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지역이 유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비 후보자를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이 사람들 후원금을 두는 거는 결국에는 후원회를 두고 그 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야, 나중에 너 기초의원 구의원이나 시의원 되면은 내 부탁 좀 들어달라. 이렇게 청탁하고 결부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농후하죠. 사실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형님 내가 후원금 낼 테니까 되시면 우리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시도지사는 좀 그게 힘들죠. 시도지사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재명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후원금 낸다 해서 후원금 낸 사람의 그 청탁을 다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기초의원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이게 청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재가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그 후원의 지정권자의 범위,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선거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의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 그러니까 지방의원은 아예 후보자부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장은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에서 제외되죠. 지자체장은 그러니까 후보자는 되는데 예비 후보자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객관식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후원회를 누가 둘 수 있느냐. 객관식 시험에서도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시도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시도지사죠. 지자체장의 예비 후보자가 안 되는 부분 중에서 이제 시도지사로 갑니다. 제한되는 기본권, 평등원칙의 위반이죠. 평등원칙.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예비 후보자가 되는데 왜 우리
시도 광역자치단 선거에 예비 후보자는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왜 우리 기초의원 후보자는 안 되느냐. 평등원칙의 위반이 문제된 겁니다. 19페이지.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예비 후보자에 대한 판단. 평등원칙의 위반인데 답은 보세요. 답안을 보시면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선거 비용이 뭐 1억 1,988만 원이다. 그런데 광역자치단 시도자치단체장의 이 평균 선거 비용은 7억 6,400. 거의 뭐 6배, 7배 거의 가까이 차이 나죠. 7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돈이 훨씬 누가 보더라도 시도지사가 더 돈을 많이 쓰겠죠. 예, 구역이 워낙 넓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비 후보자부터 후원금을 둘 필요성은 오히려 국회의원보다도 더 크다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은 예비 후보자부터 이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만들고 시도지사는 모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미 위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오히려 필요성이 더 큰 시도지사에게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20페이지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은 그 두 번째 밑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보다도 후원금 모금을 통한 선거 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그 후보자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일 미만으로 제한된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만 한정되기 때문에 후보자 그러니까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부터 선거일까지 2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비 후보자부터는 상당히 기간이 긴데 그래서 이게 결국 후원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 선거에서 후원금은 모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던 겁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 기초자치단체장 이 사건은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요. 근데 기초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 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와 달리 취급하는 함정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다. 그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구역이 적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예비 후보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거 합헌입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장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후원을 통해서 선거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예전 판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 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이 심판 대상이지 기초자치장은 심판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뭐 기존에 합헌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의하셔야 돼요. 기초자치단체장은 예전 판결대로 합헌, 광역자치단체장은 위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다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판례가 다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결국 단순형 결정을 해버리면은 이건 안 되죠. 단순형 결정을 해보면 후보자인 경우에도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어요. 지금 후보자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잠정 적용이죠. 일단 후보자는 그대로 모금할 수 있고 빨리 입법자가 개선해서 예비 후보자부터 모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 자치구 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이건 기초의원 선거죠. 기초의원 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기각의견.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러나 자치구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과는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 범위, 정책 영역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분들은 합헌 의견을 냈던 겁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두지 않는 거. 근데 이분들은 4분이 지금 합헌이죠. 기각 의견, 5분이 유형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후원금을 두어야 되는 거는 기초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사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요 기각 의견, 합헌 의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굉장히 우려한 거예요. 청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청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지역 유지들이 나오고 청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싹을 끊어야 된다. 이런 거고 이제 그 5분의 22페이지에 있는 양가로 2에 5분의 인용 의견, 유언 의견은 기초의원 선거에도 예비 후보자부터 후원금을 둬야 이 돈 없는 사람들,
뭐 새로운 신진색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 나올 수가 있지 전부 이걸 모금할 수 없다고 하면은 신진 세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진 세력. 그러니까 어느 걸 더 우리가 초점을 두느냐죠. 이게 이제 그래서 22페이지 보면은 이제 우리는 결국 합헌 의견을 보셔야 되죠. 합헌 의견. 자치구 의원 선거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기초로 하는 자치구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지역적인 한계가 있죠. 자치구의 활동 범위는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한된다. 같은 정치 활동이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정치 활동의 질과 양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의 수많은 정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 자금 양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도 훨씬 더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돈도 훨씬 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국회의원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줄 보면 그 지역 주민과 훨씬 빈번하게 접촉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미리 예비 후보자로부터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 내지 접근으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게 좀 완전히 그러니까 청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걱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예비 후보자에게 인정하는 게 합헌 인정이 되지만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예비 후보자에게 불허하는 게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합헌입니다. 합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요 이야기가 맞아요.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요. 그 행간에 깔려있는 의무는 기초의원 수준들이 낮다. 기초의원 수준이 높으면은 아무리 청탁이 들어가더라도 그거를 다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초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 관계가 있어가지고 후원금을 통해 가지고 서로 청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저 5분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 결정이.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뭐 뇌물죄라든가 수뢰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신진 세력이 정치 신인이 기초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후원의 조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게 5분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만약에 사례형으로 나온다면 저는 위원으로 쓸 것 같아요. 위원으로. 이론상으로 보면 그래서 실제로 현재 재판관도 5분은 위원인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청탁의 위험이 크죠. 우리가 기초의원들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는 합헌 의견이 맞겠지만 순전히 이론상으로만 본다면 이거를 막을 이유는 굳이 없는 거죠. 특히 정치 신진 세력들이 정치에 나가려고 하면 후원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25페이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 칼럼 등 게재 제한 사건. 선거일 90일부터 후보자 명의 공직 심판의 대상 보세요. 8조의 5에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는 쭉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죠. 그 밑에가 이제 규정입니다. 규정인데 뭐 구규정하고 지금 현재 규정하고 거의 똑같으니까요. 8조를 보시면은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 칼럼, 논평, 그 다음에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제 칼럼이라든가 저술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9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 90일 전부터.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칼럼을 계속 게재해가지고 그 사람의 선거운동을 계속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재가, 집중하는 부분은 그거죠. 예컨대 지금, 현재 시대 한번 보세요. 현재, 우리가, 지금 우한폐렴으로 굉장히 고생하죠. 이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어려운데 우한폐렴이 훨씬 더 이렇게 뭔가 확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 우한폐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후보자가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진짜 전문가예요. 근데 우연히 선거에 나오는데 선거 앞두고 이런 게 터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대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우한폐렴을 막을 수 있다. 아니면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거 게재할 수 있죠. 신문에다.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전히 이런 전문가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이 기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후보자로 나왔다는 이유로. 그래서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거는 막아야 되지만 선거운동이 아니라 순순히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재를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은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26페이지. 이 사건 공선법 조항에 대한 판단. 공선법 조항은 직접성이 없습니다. 왜? 공선법 조항에서 90일 전에 칼럼을 막은 게 아니라 공선법 조항은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표할 수 있다. 위임을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소원에서 직접성은 이 공선법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기본권을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공선법은 하위법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투어야 되는 대상은 요 규정이죠, 규정. 그 하위 규정이지 심의 규정이지 공선법 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선법도 한꺼번에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직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예, 이게 하위 규범으로 해버리면은 위임을 했다고 하면 하위 규범을 다투어야지 법은 직접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이제 그래서 결국 시기 제한 90일 전에는 칼럼을 제기할 수 없다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거죠. 표현의 자유. 법률 유보 이런 것들은 법의 근거를 이거는 간단하죠. 아까 공선법에서 이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에는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27페이지에 모법의 첫 번째 줄에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법률의 근거를 두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걸 포괄적으로 그냥 법률 유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이것도 법률 유보 원칙에도 위반이 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양가로 이번에 그 세 번째 문단 그러므로 보세요. 인터넷 언론사가 후보자 명의의 칼럼 27페이지 그 세 번째 문단이라고 봐야겠죠. 인터넷 언론사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후속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데 따른 인터넷 언론사라 하여금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하고 사후적으로 교정하도록 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거를 검열을 통해 가지고 못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만약에 이걸 게재했다 그러면 후속 조치로 이걸 게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건 공소법 조항 등 그 다음에 모법에서 이 시기 제한 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심의 규정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게 아니냐. 필요한 사항을 그러니까 며칠 범위 내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의 위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소간의 이 시기 제한 이런 것들을 심의 규정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심의 이 90일 시기 제한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모법의 위임을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어느 시기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할 것인지 정할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한 정한 것이라면 이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 유보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위임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약간 포괄위임의 위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필요한 상황에서 9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 칼럼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포괄위임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현재는 하여튼 법률유보 원칙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돼요. 법률유보 원칙. 그러면은 법률유보 원칙의 위반 아닌데 뭐에 위반되느냐? 90일이라는 그 인터넷 언론사가 90일 전부터 게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28페이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되겠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침해의 최소성. 그런데 이제 침해의 최소성에서 우리 현재가 본 거는 그거죠. 그 첫 번째 밑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 명예 칼럼 등이나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상관없는 내용인 경우에도 그 게재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게재를 제한한다.
그래서 설령 후보자 명예 칼럼 등이 게재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대중이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다.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나 막 비방이 있고 뭐 뜬소문이 막 있어요. 루머도 있고 그러게 돼서 후보자가 나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런 게 해명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서 특유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데는 후보자 명예 칼럼을 게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한 패럼 전문가가 후보자가 우한 패럼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답답해서 내가 칼럼을 게재하겠다.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홍보는 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그 심의 인터넷 언론사가 심의 보도 대상인데 두 번째 문단 공선법상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게 문제예요. 인터넷 언론사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 29페이지 보면은 공법상 규제, 공직선거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워낙 지금 1인 미디어도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일률적인 규제에 광범위한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과 결합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될 수 있어요. 광범위한 규제가 될 수 있어요. 인터넷 언론사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최소 침해성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30페이지. 이 사건 시기장 심의 기준 시기 제한 조항은 심의 기준 규정의 다른 조항들과 비교해서 내용이 이리저리 명백해서 위반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90일 전에 게재만 하면 끝나는 위반이 되는 거죠. 후보자가 90일 전에 게재만 하면은. 그래서 그 결과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를 명한 사례 중 30%가 이거라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적발도 쉽고 너무나 90일 전에 하여튼 칼럼만 게재했다면 끝나는 거니까 이는 실무적으로도 이 사건 시기 조항과 표현의 자유 제한 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지금 제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 언론사라는 범위도 굉장히 넓은데 90일이라는 시기 그 다음에 어떤 칼럼이든지 게재만 하면은 그게 적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 기본권의 발생에 제한의 정도가 중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달성하려고 하는 이익은 공익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달성하려는 공익은 높지 않다. 그래서 위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칼럼 90일도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긴데 칼럼의 내용을 봐서 이게 과연 선거와 영향을 미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인터넷 언론사도 1인 인터넷 언론사가 있고 뭐 우리가 인터넷 언론사도 굉장히 큰 언론사들 큰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서 선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만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여튼 요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이것도 참 희한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성적 공개 안 하는 거 위헌 결정이 났죠.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적 공개를 해야 됩니다. 성적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를 할 때 어떻게 하나 심판의 대상 보면은 변호사 시험법 18조에 보면은 합격자 발표로부터 1년 이내 합격자 발표 1년 이내에만 성적을 공개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전에 합격한 사람은 어떠느냐? 이 법이 2017년 12월 12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2018년 변호사 시험을 보는 사람부터는 1년간 이제 성적을 공개해요. 그러면은 2017년까지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던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만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이게 사실은 이 성적을 보관하는 거, 성적을 보관하면 되는 거지, 이게 답안지를 보관하는 건 아니죠. 답안지를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그거예요. 사법시험이나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버리면 사법연수원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법시험의 성적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법시험 성적을 공개를 해달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할 때만 이제 공개를 하고 거의 연수원 들어가 버리면 연수원 성적으로 이제 다 좌우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법원 행시 이런 것들은 공무원 합격할 때만 의미가 있고 이미 들어가 버리면 이제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적 공개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연수원 성적이 이제 연수받을 때 성적이 중요하고 5급 행정고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연수받을 때 성적이 중요하고 자기 성적은 기록이 남아있죠. 남아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시험은 내가 시험 합격 성적을 떼어다가 뭐 내가 취업할 때나 이럴 때 낼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 시험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법연수원 출신들 같은 경우는 그 취직할 때 사법연수원 성적을 냅니다. 그럼 사법연수원에 찾아가면 언제든지 성적을 내줘요. 그게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뭐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 기록을 다 내줍니다. 근데 변호사 시험은 이 변호사 시험을 이렇게 자기 그 취업할 때 변호사 시험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취업이라는 게 뭐 처음에도 취업하지만 아니 1년 있다가 법무법인을 옮길 수도 있고 또 뭐 2년 있다가 옮길 수도 있고 뭐 취업이라는 게 뭐 3년 후에도 옮길 수가 있는 거고 4년 후에도 새로 취업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6개월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6개월만 하면은 이게 6개월이 지나서 이걸 필요하러 하는 사람은 성적을 뗄 수가 없어요.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성적은 저희들이 지금도 제가 뭐 저야 꽤 오래됐지만 뭐 지금도 사법연수원 찾아가면 제 성적을 떼어줍니다.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 시험은. 이게 위헌이죠. 보나마나 위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보관하기 귀찮다. 이게 이유 하나예요. 그냥 데이터 보관은 돈도 안 들잖아요.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예컨대 5년이 지나서 나 새로운 데로 취업하려고 하니까 근데 변호사 시험을 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 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6개월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위헌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거의 1년도 위헌이에요. 이 위에. 심판 대상이 1년.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이미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32페이지. 앞으로 시험 볼 사람에게 적용되는 성적 공개 조항은 이거는 부적법 가까이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1년간 공개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하고 해당되는 조문이 아니죠. 자기는 이미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칙이 적용되는 사람이지 요 법문이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 법문도 보나마나 참고하면 위헌이 나올 겁니다. 1년으로 한정하면 이게 그러면은 1년 후에 성적이 필요한 사람은 떼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제 법무부가 이런 거는 되게 잘못해요. 이게 이제 별로 돈도 드는 일도 아니고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해 놓으면 되는 건데 그 특례 조항에 대한 판단에서 두 번째 문단. 우리 2015년에 변호사 시험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거 정보공개 청구권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했죠. 그 후속 조치로 이제 변호사 시험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근데 제한되는 기본권 역시 정보공개 청구권이죠. 그럼 밑줄 특례 조항의 위헌 제한되는 기본권에서 정보공개 청구권, 알 권리 중에 정보공개 청구.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면은 우리 표현의 자유는 알 권리와 표리일체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표리일체 관계. 그리고 실제로 객관식 시험에서 표현의 자유는 알 권리와 아주 독자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질문으로 나오는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틀린 질문 나오는데 당연히 표리 관계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표리 관계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본다. 표현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알 권리를 판단하면 됩니다. 표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알 권리만 판단하면 굳이 표현의 자유도 한꺼번에 판단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목적의 정당성, 이게 성적의 유출 사고라든가 국가의 업무를 부담하는 거,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돼요. 수단의 적합성, 그러나 최소 침해성에는 위반이죠. 최소 침해성에는 반가로 2번에서 두 번째 밑줄, 변호사 시험 성적을 상당한 기간 공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의 업무 부담은 성적 정보 보관하는 것이지 답안지 자료 보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성적 정보의 보관 기간 동안 반드시 답안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변리사 시험 답안지는 스캔해서 컴퓨터 파일로 보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답안지를 보여달라고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데 변리사 시험은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변호사 시험은 성적마저도 데이터베이스 그것만 구축하면 돼. 그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물론 이제 이게 변리사는 이걸 하고 있다 해서 반드시 변호사 시험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답안지를 스캔해서 보관해 주지는 못할 망정 성적 그 자체는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34페이지 두 번째. 그럼에도 국가가 막연한 정보 유출 사고, 국가 업무 부담,
이런 걸로만 해서 6개월간의 제한을 두는 거. 이거는 방가로 3번. 6개월은 지나치게 짧다. 위헌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한 이상 개별적으로 성적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6개월을 공개해 주니까 6개월간 너가 필요한 부수를 다 떼어다가 집에다 보관하라. 그런 이야기죠. 앞으로 평생 내가 성적이 근데 취업을 앞으로 한 10군데 내야 될 것 같다면 10장을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전혀 돈이 안 들어가요. 이게 그 성적 보관하는 거는 이게 법무부에서 원래 자기들이 공개를 안 한 거를 헌재가 유언 결정해가지고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열받아서 최소한으로만 공개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헌재가 이걸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1년 6개월 이렇게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한번 구축해 놓으면 그거는 평생 자기가 자기 정보 입력해가지고 성적을 공개하니까 누추될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편하죠. 근데 6개월 우리가 보여주니까 네가 필요한 부수를 다 알아서 보관해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위헌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한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성적 공개를 안 했던 거를 헌재가 성적 공개하라니까 법무부에서 열받아가지고 우리 6개월만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헌재가 유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저기 7번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쉬었다가.